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직업, 나이, 지역 등은 모두 각색되었으니 혹시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도훈이고 올해 42살입니다. 작은 자영업을 하면서 묵묵히 가정을 책임져 왔습니다. 제 아내는 박민정, 36살이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왜 과거형인지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현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민정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열어놓고 뭔가 화난 표정으로 앉아있더라고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편이었는데 민정의 얼굴을 보니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을 때 민정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거래처에서 또 트집 잡는다고 난리야.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가 되겠어? 민정의 온라인 쇼핑몰이 요즘 꽤 잘 되고 있었거든요. 매출도 괜찮고 직원도 몇 명 두고 있었어요. 사실 민정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업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제법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될수록 민정의 성격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보다 자신감이 넘치고 외출도 잦아졌어요. 오늘도 또 거래처 미팅 있다고 하더니 어땠어? 제가 물었을 때 민정은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 미팅은 잘 됐어. 그런데 뭔가 말하려다 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팅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얘기해주곤 했는데 오늘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최근 들어 민정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사업 때문에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면서 각종 모임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발전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민정은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메시지해? 제가 물었을 때 민정은 거래처 사람이야. 내일 미팅 때문에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민정이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살짝 웃는 표정을 짓는 것이 보였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메시지에 그런 표정을 지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휴대폰을 볼 때 화면을 제가 못 보게 가리는 것 같기도 했고요. 뭔가 수상했지만 그때는 단순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민정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 뭔가 심각한 톤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제가 물었을 때 민정은 한참 동안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요즘 내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 사업도 잘 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 민정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민정은 많이 변했거든요. 더 당당해졌고 더 적극적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야? 제가 물었을 때 민정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을 듣고 저도 뭔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요즘 민정과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제가 물었을 때 민정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뭐라고? 제가 다시 물었을 때 민정은 더욱 당당하게 말했어요. 거래처 미팅에서 만난 사람이야. 처음에는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였는데 점점 가까워졌어.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제 아내가 불륜을 고백하고 있다니. 그런데 민정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과는 비교가 안 돼. 그 남자는 무려 5시간 동안 가능해. 당신은 상대도 안 돼. 그 순간 정말 머리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5시간이라니요. 그것도 제 면전에서 다른 남자와 저를 비교하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억지로 참았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냉정하게 대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제가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을 때 민정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거라고 예상했나 봅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 의미 없는 결혼 생활 지속할 필요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좋아. 그 말이 내 결혼을 끝내는 신호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내겠어. 민정은 아마 제가 순순히 이혼에 응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알겠어. 시간을 좀 달라. 생각해 볼게. 제가 말했을 때 민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 서로 좋게 끝내자. 하지만 저는 속으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게? 천만에요. 제대로 대가를 치르고 끝내야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정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5시간 동안 가능하다는 그 모욕적인 말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복수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민정이 저를 우습게 본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접수원이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당일 오후에 상담을 잡아주었어요. 민정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미팅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민정이 말했을 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외출이 의심스러웠거든요. 제가 먼저 연락한 변호사는 김성호 변호사님이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상간자 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승소율도 높고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에서 큰 성과를 거두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경력 20년의 베테랑이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정이 한 그 모욕적인 발언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어요. 그 발언은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만약 그 발언을 녹취할 수 있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변호사님은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배우자의 모욕적 발언은 단순한 불륜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은 인격 모독으로도 볼 수 있어서 배상액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을 때 변호사님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일단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휴대폰 메시지, 통화 기록, 외출 일정,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장 증거까지. 그리고 그 발언을 다시 하도록 유도해서 녹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계획이 구체화되는 걸 느꼈어요.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증거가 확실하고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더욱 그렇죠.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잡혔거든요. 민정이 저를 깔보고 모욕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민정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보는 패턴, 외출 시간, 돌아오는 시간, 표정 변화 등등.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휴대폰을 볼 때 은밀하게 웃는 표정이 자주 보였어요. 그날 저녁 민정이 또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혼 이야기 더 생각해봤어?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제가 대답했을 때 민정은 조금 짜증내는 기색을 보였어요.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해? 어차피 결론은 뻔한 거 아니야.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제가 말했을 때 민정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 남자와는 언제부터 만났다고 했지? 한 달 정도 됐나? 처음엔 정말 비즈니스 미팅이었는데 점점 가까워진 거야. 민정이 대답하면서도 뭔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어제 말한 그건 정말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민정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5시간은 기본이고 때로는 더 오래도 해. 정말 남자답다니까.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그럼 나랑은 정말 비교가 안 된다는 거네. 비교 자체가 실례야. 완전히 다른 레벨이라고. 민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녹음되고 있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녹음을 하면서도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는 거야? 당연하지. 외모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특히 남자로서의 능력은. 민정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모양이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어요. 민정이 외출할 때마다 어디로 가는지 확인했고 돌아올 때의 모습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정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밤늦게 들어올 거야라고 말한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민정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민정이 간 곳은 미팅 장소가 아니라 시내 한 고급 호텔이었어요.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한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키가 크고 잘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호텔 CCTV에 찍힐 테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였지만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어요.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확인한 후 저는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 남자와 올라갔는데 몇 호실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정보라서 직접적으로는 알려줄 수 없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민정의 차가 호텔 주차장에 몇 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였거든요. 주차 기록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호텔 출입 사진, 주차 기록, 그리고 앞서 녹음한 민정의 발언까지. 이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거의 다 된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민정이 돌아왔어요. 표정이 밝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미팅 어땠어? 제가 물었을 때 민정은 잘 됐어. 큰 계약 성사될 것 같아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며칠 후,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정의 행동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거래처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외출했고 항상 같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변호사님과 다시 상담을 했을 때 수집한 증거들을 보고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상간자 소송에서 확실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녹취 파일은 정말 결정적이에요.
상대방 변호사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상간남에 대한 정보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물었을 때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상간남의 신상정보, 직업, 경제적 능력 등을 파악해야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간남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어요. 민정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봤더니 상간남의 이름이 이재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나이는 45세 정도로 보였고 어떤 회사의 임원인 것 같았습니다. 메신저 대화를 보니 정말 노골적인 내용들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민정이 상간남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남편이랑은 비교도 안 돼. 당신은 정말 남자다워라는 식의 내용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저를 이렇게 비하하고 있다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서로 애칭으로 부르고 있었고 심지어 미래 계획까지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혼하면 바로 결혼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상간남도 기혼자라는 사실이었어요. 메신저 대화 중에 우리 와이프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뿐만 아니라 상간남의 아내도 피해자인 셈이었죠. 저는 상간남의 아내와 접촉해보기로 했어요. 조사 결과 그 여자의 이름은 김유진이고 근처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을 가장해서 그 여자와 만날 기회를 만들었어요. 혹시 이재석 씨 아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김유진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제 아내와 남편분이.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김유진 씨는 크게 충격받는 기색이었어요. 저도 요즘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휴대폰도 숨기고. 김유진 씨의 말을 들어보니 상간남도 거짓말을 하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게 확실했어요. 함께 대응하면 어떨까요? 증언도 서로 도와주고. 김유진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협조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외출 일정이나 행동 변화 같은 걸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법정에서 증언도 하겠습니다. 이제 상간남 쪽에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김유진 씨와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간남의 실체가 더욱 명확해졌어요. 이재석은 중견기업의 부장급이었고 경제적으로는 꽤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기가 있어서 예전에도 몇 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예전에도 한 번 바람 피운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참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 없어요. 김유진 씨의 말을 듣고 보니 이재석은 상습적인 바람둥이였던 거였어요. 민정은 그런 남자에게 속은 거죠. 며칠 후 저는 민정에게서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사실 이재석이 나한테 프러포즈했어. 이혼하면 결혼하자고. 민정이 들뜬 목소리로 말할 때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상간남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속이고 있는데 무슨 프러포즈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어? 당연히 좋다고 했지. 이재석은 정말 믿을 만한 남자야. 나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 주거든. 민정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곧 현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에 김유진 씨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남편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증거 찾았어요. 내일 만나서 보여드릴게요. 상간남 쪽에서도 증거가 나온 모양이었어요. 이제 정말 완벽한 준비가 된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유진 씨를 만났을 때 그가 보여준 건 상간남의 휴대폰 캡처 화면들이었어요. 민정과 주고받은 노골적인 메시지들, 호텔 예약 내역, 심지어 민정에게 보낸 선물 구매 기록까지. 모든 게 명확한 증거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말했을 때 김유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배신을 당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소송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사진, 녹음 파일, 메시지 캡처, 목격자 증언, 호텔 출입 기록 등등. 한 폴더에 모든 걸 담고 이름을 민정의 선택이라고 지었어요. 이제 민정에게 마지막 카드를 보여줄 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숨바꼭질은 의미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민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 당당했던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민정이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을 때 저는 준비해둔 증거 폴더를 들고 다가갔어요. 민정아,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평소보다 진지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민정이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노트북 앞에 증거 폴더를 펼쳐놓았어요. 이게 뭔지 알겠어? 폴더 안에는 민정과 이재석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메시지 캡처 화면,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순간 새파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내 입으로 한 말, 이제 법원에서 들을 거다. 제가 담담하게 말했을 때 민정은 당황하며 증거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특히 자신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보고는 완전히 경직됐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행했다고? 도청까지 했다고?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미행? 도청? 그냥 진실을 확인한 거야. 내가 당당하게 말한 그 5시간 이야기 기억나지? 민정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설마 이걸로 소송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상간자 소송, 이혼 소송 모두 준비됐어. 변호사도 이미 선임했고. 제가 말했을 때 민정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대표라서 무너질 것 같아? 웃기지 마. 대표?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곧 전 대표가 될 거야. 이 증거들이 퍼지면 내 쇼핑몰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민정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업에 타격이 갈 거라는 생각을 못했나 봅니다. 민정은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이건 오해야. 그냥 비즈니스 관계였어. 비즈니스? 5시간짜리 비즈니스. 제가 냉소적으로 반문했을 때 민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너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시작한 게임이야. 5시간이라며? 그 자신감 그대로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나와봐. 민정은 할 말을 잃고 그저 바들바들 떨기만 했어요.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재석이 서 있더라고요. 민정이 급하게 와달라고 해서. 그는 집안의 분위기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가요? 들어와 봐. 너도 봐야 할 게 있어. 제가 말했을 때 이재석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거실에 펼쳐진 증거들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합의하자, 덮어주면 보상하겠다. 이재석이 다급하게 말했을 때 저는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5시간이라며? 그 자신감으로 법정에서 버텨봐. 이재석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자신의 말이 모두 녹음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얼마면 됩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재석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돈? 내가 내 아내한테 한 말들 법원에서 다 들려줄게. 그때도 같은 소리 할 수 있을까? 민정과 이재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둘 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란 것 같았어요. 이건 사생활 침해야. 불법 녹음이라고. 민정이 소리쳤을 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불법. 내 집에서 내 아내와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게 불법이야?
변호사님께 확인해봤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하더라. 이재석이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어요. 제발 생각을 바꿔보세요. 우리도 감정에 휩쓸려서. 감정? 5시간 동안 감정에 휩쓸렸다고? 제가 말했을 때 이재석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자신들의 모든 대화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걸 실감한 거죠. 결국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재석은 민정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이라고 중얼거리며 나가더라고요. 벌써부터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정은 계속 저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늦었어. 이미 변호사님께 모든 걸 넘겼어. 민정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 주부터 민정의 삶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어요.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언론에도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의 온라인 쇼핑몰은 대표의 불륜 스캔들로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민정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고객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파는 물건은 못 사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더욱 치명적이었던 건 민정이 했던 그 모욕적인 발언이 소송 과정에서 공개됐다는 점이었어요. 5시간 동안 가능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민정은 완전히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인터넷에서는 5시간 대표라는 별명까지 생겼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민정을 조롱하는 패러디와 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5시간 vs 1초라는 제목으로 저와 민정을 비교하는 글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남편이 1초 만에 아내 인생 끝낸 레전드라는 식의 제목들이었죠.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어요. 기존 고객들이 대량으로 이탈했고 새로운 고객 유입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더 나아가 협력업체들도 하나둘씩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패션 관련 브랜드들은 민정의 쇼핑몰과의 거래를 즉시 중단했어요. 브랜드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한때 민정의 주력 상품이었던 여성 의류 브랜드들이 모두 등을 돌린 거죠. 민정은 필사적으로 사업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직원들도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고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낼 지경이 됐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잘 나가던 대표님에서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된 거죠. 더 치명적이었던 건 민정이 사업 자금으로 대출받은 돈들이었어요.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거죠. 은행에서는 연체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고 신용등급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재석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유진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으로 회사에서도 눈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관리직에 있던 그에게는 치명적이었어요.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좌천당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이재석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동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고 상사들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그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승진 후보였던 그가 이제는 눈치 보며 다녀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더 웃긴 건 이재석이 민정과의 관계를 급격히 정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민정과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해야겠다면서 완전히 책임을 회피한 거죠. 민정은 이재석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심지어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던 관계가 위기가 오니까 바로 깨져버린 거였어요. 제가 김유진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이재석이 민정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먼저 유혹해놓고는 책임은 모두 민정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모습이었어요. 민정은 이재석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결혼하자고 새로운 인생을 살자고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실제로는 단순한 욕망에 불과했다는 것도요.
법정 공방도 저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민정 측에서는 변변한 변호사도 구하지 못했어요. 사업이 망하면서 경제적 여력이 없어진 거죠. 결국 국선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실력 있는 변호사님과 함께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사진, 메시지 캡처, 목격자 증언까지. 민정 측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민정이 한 그 모욕적인 발언들은 법정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판사님도 이 정도로 배우자를 모독한 사례는 처음 본다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정신적 피해 배상액도 상당히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정은 법정에서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모든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소용없었어요. 일시적인 감정이었다, 진심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녹음 파일 속에 당당했던 목소리가 모든 걸 반박했습니다. 법정에서의 마지막 변론이 있던 날, 민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도 파탄났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된 상태였어요. 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피고와 함께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제 인격을 완전히 짓밟았고 그것도 불륜 상대방과 저를 비교하면서 말입니다. 피고가 한 5시간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저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셨어요.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일반적인 불륜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피고의 발언은 배우자의 인격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배상되어야 할 손해입니다. 판사님도 이례적으로 엄중한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보셨어요. 피고는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정말 실수였습니다. 라고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민정은 전혀 실수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우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를 모독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이에요. 민정의 변호사도 변변한 변명을 하지 못했어요. 일시적인 감정의 발로였다. 진심이 아니었다. 이런 뻔한 변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 속의 민정은 전혀 일시적이지 않았어요. 매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였거든요. 이재석도 법정에 불려왔지만 그는 모든 책임을 민정에게 떠넘기려고 했어요. 민정 씨가 먼저 유혹했다. 저는 그냥 휩쓸린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했습니다. 정말 비겁한 모습이었어요. 더욱 가관이었던 건 이재석이 민정 씨의 말을 믿고 관계를 가진 것뿐이라고 변명한 거였어요. 마치 자신은 피해자인 양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역겨웠습니다. 자신도 기혼자면서 말이에요. 민정은 이재석의 그런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가 위기 상황에서는 자신을 완전히 배신하는 걸 목격한 거죠.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라고 민정이 말했을 때 이재석은 고개를 돌리며 못 본 척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면서 위기가 오니까 바로 배신하는군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민정은 저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어요. 제발 합의하자, 다시 생각해달라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거든요. 심지어 민정은 제 직장까지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에게 모르는 사람이니까 쫓아내라고 말했어요. 민정이 울면서 애원했다고 하던데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이 사건이 워낙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죠.
특히 5시간 발언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거든요.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된 거죠. 배우자 모독의 새로운 차원이라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었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법정은 조용해졌어요. 피고 박민정의 행위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배우자에 대한 심각한 인격 모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첫 문장부터 저에게 유리한 내용이었어요. 특히 피고가 한 성적 능력에 대한 비하 발언은 원고에게 씌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었으며 이는 배상되어야 할 손해로 인정됩니다. 판사님의 말에 민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위자료 금액이 발표됐을 때 법정이 술렁였어요.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거든요. 민정의 모욕적 발언이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한 거였어요. 이재석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상당했습니다. 민정은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이미 사업도 망하고 경제적으로 파탄난 상황에서 이런 거액의 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재석도 마찬가지로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물어야 할 배상금 액수를 듣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아마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민정을 유혹할 때는 이런 결과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겠죠. 판결이 나온 후 저는 법원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오랜 법정 공방이 끝나고 나니 묘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와인 한 잔을 주문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기나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 거였어요. 카페에 앉아서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어요. 민정이 저에게 했던 그 모욕적인 말들,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저에게 승리를 가져다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정의 오만함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셈이었어요. 와인잔을 들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5시간? 난 단 1초 만에 내 인생 끝냈다. 정말 그랬어요. 민정이 그 말을 한 순간 저는 모든 계획을 세웠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정의 사업도 사회적 지위도 미래도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는 다른 고객들이 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속 시원하다. 그런 말을 하면 당연히 그런 결과를 받아야지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민정과 얽힐 일도 없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결로 받은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으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요. 며칠 후 이혼 도장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정말 형언할 수 없었어요. 꽝! 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됐어요. 구청에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할 때 직원이 정말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단호하게 네라고 대답했어요.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어요. 민정의 근황도 간간히 들려왔어요. 온라인 쇼핑몰은 완전히 문을 닫았고 빚 때문에 개인 회생까지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때 잘 나가던 대표님이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된 거였습니다. 더 처참한 건 민정이 살던 아파트도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이었어요.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강제 경매에 들어간 거죠. 한때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신축 아파트를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더 씁쓸한 건 이재석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재석은 소송이 끝나자마자 민정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김유진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이재석이 민정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며 오히려 민정을 원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기가 닥치니까 바로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결국 민정은 모든 걸 잃고 혼자 남게 된 거였습니다. 더 가관인 건 이재석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민정과의 관계가 끝나자마자 바로 새로운 사냥감을 찾은 거죠.
정말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민정도 그런 인간에게 속은 거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민정이 저를 모욕하고 배신한 그 모든 행동들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거였어요. 그것도 몇 배로 커져서 말이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민정과 이재석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요즘 저는 정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스트레스도 없고 거짓말에 속을 일도 없고 모욕당할 일도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민정과 함께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가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해주곤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했다. 그런 사람은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직장 동료들도 제 상황을 알고 있는데 모두들 깔끔하게 정리했다며 부러워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냉정하게 대처하기 쉽지 않은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없는 삶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민정의 소식도 가끔 들려와요.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때 대표님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이제는 편의점 알바를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정말 극적인 몰락이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민정이 여러 번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에 다시 엮일 필요가 없거든요. 민정은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제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민정이 도훈이만큼 좋은 남편은 없었다며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재석도 마찬가지로 몰락했어요. 김유진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상당한 위자료를 물어야 했고 회사에서도 사실상 좌천당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중간 관리직에서 이제는 한직으로 밀려난 거죠. 더 웃긴 건 이재석이 새로 만난 여자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여자가 이재석의 과거를 알고 바로 관계를 정리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바람 피운다는 인식 때문이었죠. 두 사람이 서로를 원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와요. 민정은 이재석이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하고 이재석은 민정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원망하고 있대요. 결국 서로를 파멸로 이끈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민정의 말을 그냥 넘어갔다면 계속 바보처럼 속아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만남도 있어요. 물론 아직 진지한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관계들입니다. 민정과의 경험을 통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안목도 생겼어요. 새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줘요. 절대 저를 무시하거나 모독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정상적인 관계라는 걸 새삼 깨닫게 돼요. 민정과의 관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도 알 수 있고요.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제 선택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과 계속 살았으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다. 깔끔하게 정리한 게 잘한 일이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가끔 법정에서 했던 제 말이 생각나요. 5시간? 난 단 1초 만에 내 인생 끝냈다. 정말 그랬어요. 민정이 그 말을 한 순간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완벽하게 계획을 실행했어요. 이제 저에게 민정은 그냥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에요. 더 이상 분노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일도 있었지 하는 정도의 기억이 됐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있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하라. 증거를 확실히 수집하라. 법적 대응을 주저하지 말라, 이런 조언들을 해주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해요. 저처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어요. 5시간 vs 1초 레전드라는 제목으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댓글들을 보면 모두들 제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사이다, 복수다. 완벽한 마무리,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웹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름이나 세부 사항은 바뀌었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는 비슷하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민정이 저에게 했던 그 모욕적인 말들은 이제 제게 승리의 상징이 됐어요. 그 말들이 없었다면 저도 이렇게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없었을 거거든요. 결국 민정의 오만함이 자신의 파멸을 불러온 셈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법정 드라마나 복수 관련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런 콘텐츠들을 보면서 제 경험과 비교해보곤 합니다. 대부분의 픽션보다 제 실제 경험이 더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나서도 이 이야기가 단골 메뉴가 됐어요.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을 때마다 꼭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나라면 그렇게 냉정하게 못했을 것 같다고 말해줍니다. 이제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이 그냥 현재를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평온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돼요. 가끔 생각해보면 민정이 저에게 고마워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니었다면 민정은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서 더 큰 실수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물론 민정이 그렇게 생각할 리는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민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준 셈이에요.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해준 거죠.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민정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석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다른 여자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소문이 나서 아무도 그와 진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업자득이죠. 이제 이 이야기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 선택에 대해 단 1%의 후회도 없습니다. 민정과 이재석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렀고 저는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갈 거예요. 정직하고 당당하고 후회 없는 삶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참고만 있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 배운 건 진정한 사이다 결말이 무엇인지였어요.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옳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민정과 이재석은 모든 걸 잃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얻게 됐어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제 아내 민정은 불륜을 저지르면서 저를 성적으로 모욕했고 저는 그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정은 사업도 잃고 사회적 지위도 잃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반면 저는 자유와 새로운 시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모욕을 당했을 때 저처럼 철저하게 복수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5살이 된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자영업을 하고 있고 18살 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직업, 나이, 지역 등은 모두 각색되었으니 혹시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7년 전 일입니다. 그때 저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세상을 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전처 서진과는 이혼한 지 7년이 됐는데 그 당시엔 평범한 부부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그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아들도 있었고 제가 인테리어 일로 벌어오는 돈으로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고 핸드폰을 보는 시간도 많아졌죠. 처음엔 단순히 친구들과 연락을 자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서로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도 하더군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확실히 뭔가 달랐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아들과도 예전만큼 친밀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녁 식사 때도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요즘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아내는 새로운 옷을 자주 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실용적인 옷들만 입었는데 갑자기 화려하고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향수도 새로 샀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이 들면서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여겼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간 사이 아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디 가는지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왠지 물어보기가 망설여졌어요. 아내 표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아내가 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우연히 아내가 평소 자주 가던 카페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아내의 차였어요. 그런데 조수석에 낯선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차를 세우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남자가 아내 손을 잡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모습으로 있다니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단순히 친구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분위기는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남자와 여자, 그것도 깊은 사이의 남녀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내의 표정이었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평상시처럼 대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지, 아들은 알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하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오래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게 특별히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마치 죄책감을 감추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녁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주고 제 어깨도 주물러주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연기 같았습니다. 그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조용히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관찰하면 할수록 더 확실해졌습니다. 아내는 분명히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고 외출 일정을 파악하고 심지어 카드 내역까지 뒤져봤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 의심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죠.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니 모르는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내역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것도 저녁 시간대에 혼자 가기에는 너무 비싼 곳들이었습니다. 또 주말에 제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미용실에서 스페셜 케어를 받은 기록도 있었고요. 아내가 그렇게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들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하면서도 집에서는 여전히 엄마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예전보다는 관심이 덜했지만 그래도 아들에게만큼은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내를 미워해야 할지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 참아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제가 남편으로서 부족한 게 많았나, 아내가 외로움을 느꼈나 하는 자책감도 들었죠. 하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해서 바람을 피우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불만이 있으면 대화로 해결해야 하는 게 부부 아닌가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와 정면으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저녁 아들이 방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자 아내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나 봅니다.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지난번에 카페 앞에서 본 그 남자는 누구야?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처음에 아내는 발뺌을 했습니다. 그냥 친구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했죠. 무슨 소리야? 그냥 회사 동료인데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직장 동료와 만나고 있다고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었는데 점점 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이런 일이 된 건지 모르겠어. 처음엔 정말 그냥 친구였는데. 아내가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때 아내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와는 완전히 끝내고 앞으로 저와 아들만 생각하며 살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저도 결혼 생활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생각하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알겠어. 그럼 그 사람과는 완전히 끝내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살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해줘. 저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했어요. 그때 아내의 모습은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은 정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일찍 집에 들어왔고 핸드폰도 제 앞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했어요.
아들과도 예전처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저에게도 더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위기를 통해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 거라고 말입니다. 아내는 제게 특별히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해주고 점심도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저녁에는 맥주 한 캔과 함께 제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하루 일과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아내가 변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내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또다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고 핸드폰을 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교묘하게 행동했어요. 제가 의심하지 않도록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요즘 또 늦네. 라고 물어보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야근이 많아졌어 라고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번 속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회사에 몰래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니 야근을 하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아내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꼼꼼하게, 더 신중하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 남자와 만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헤어질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남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아내 가방에서 발견한 메모에는 이혼 절차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들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아내는 처음부터 저를 속일 생각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그 남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본 것이었습니다. 저를 바보라고 하면서 조금만 더 참으면 깨끗하게 헤어질 수 있다고 했더라고요. 심지어 아들도 자기가 키우겠다고, 그러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하고 있었어요. 정말 소름 돋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도현이는 정말 순진해. 한 번 속인 사람을 또 속이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될 거야. 이런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아내에게는 그냥 우스운 일이었던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말이죠. 겉으로는 착하고 가정적인 아내였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와 아들에 대한 진정한 애정은 없었고 그냥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짓된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뻔뻔한 거짓말과 배신을 참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무작정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대신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매듭을 짓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보호해야 했고 제 앞으로의 삶도 생각해야 했거든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다행히 제가 모은 증거들이 충분했고 아내의 불륜이 명확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명확합니다.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실 거예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최소한 아들만큼은 제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도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도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가 앞으로 함께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놀라더니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면서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아빠가 힘들어 보였는데 괜찮아? 18살이지만 벌써 어른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아이에게 이런 상황을 보여줘서 미안했지만 동시에 아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의 행동을 계속 지켜봤어요. 이번에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진도 찍고 통화 내용도 녹음하고 메시지도 캡처해뒀죠. 변호사가 이혼 소송에서 이런 자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거든요. 아내는 여전히 저 몰래 그 남자와 만나면서도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기가 막혔던 건 아내가 저에게 다시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갑자기 애정 표현을 늘리고 저를 위해 특별한 요리도 해주고 심지어 여행을 가자는 제안까지 했어요. 아마 저를 완전히 안심시킨 다음에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죠.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라도 다녀올까? 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된 여행도 못 갔잖아. 이런 말을 하면서 제 팔짱까지 끼고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아내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감동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아내의 모든 행동이 다 계산된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내의 변화를 반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통장도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들도 따로 보관해뒀어요. 아내가 갑자기 도망가거나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아내는 몰래 자기 명의로 된 적금을 해지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어요. 다행히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였기 때문에 제 동의 없이는 해지할 수 없었지만 아내의 속셈을 알 수 있었죠. 정말로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이번에는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이 모든 거짓된 상황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 모텔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아내가 그 남자와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심지어 그 남자가 아내 허리에 손을 두르고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한참 늦은 시간에 들어온 아내는 또다시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친구와 저녁을 먹고 왔다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연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친구가 고민이 있다고 해서 늦게까지 얘기를 들어줬어. 정말 미안해. 아내가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아내의 모습이 역겨웠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학교에 간 후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 모아둔 모든 증거들을 차근차근 보여줬어요. 아내는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뻔뻔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들통날 거였다면서 오히려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처음에는 당황해하던 아내였지만 곧 태도가 바뀌었어요. 뭐 어때? 어차피 우리 둘 다 알고 있던 거잖아. 이 결혼은 이미 끝났어. 아내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나한테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깔끔하게 헤어지자. 결혼 생활을 그렇게 쉽게 정리하려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차가우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헤어지자. 하지만 내 조건에 따라서 헤어지는 거야. 그리고는 변호사와 상의한 이혼 조건들을 아내에게 통보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갖고 재산 분할도 아내의 불륜을 고려해서 최소한만 주겠다고 했어요. 아내는 그제서야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걸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제 이혼 조건을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면서 지금까지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정말 사랑하는 건 저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무릎까지 꿇으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아내의 진짜 모습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연기는 그만해. 나한테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내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자기도 이혼하고 싶었다고, 오히려 잘 됐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양육비도 제대로 받아내겠다고 협박하듯이 말했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까지 내가 한 행동들을 보면 아들한테도 진심이 없다는 게 너무 뻔해. 그리고는 아내가 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서 아들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아들을 양육비 받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애는 내가 키우면 양육비로 꽤 짭짤할 것 같은데. 도현이 성격상 아들 보고 싶어서 많이 줄 거야. 이런 메시지를 본 아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아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양육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때문이라는 게 들통났거든요. 아내는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야 자신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완벽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위축감을 느꼈다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고 변명하더라고요. 당신이 너무 일만 하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외로웠다고. 결혼 생활이 지겨웠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설령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불만이 있었다면 나한테 직접 얘기했어야지. 그게 부부잖아.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거짓말하고 나를 속이는 게 해결책이야? 제 말에 아내는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항상 일이 우선이었잖아. 주말에도 현장 나가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오고.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강조하면서 제 탓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나한테 말했어야지. 외롭다고 관심 좀 가져달라고. 왜 다른 남자한테 가서 위로받으려고 한 거야? 제가 반박하자 아내는 당신이 들어줬을 것 같아? 라고 되물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남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저에게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심지어 그 남자 앞에서 저를 선택하겠다고 직접 보여주겠다고까지 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 그 사람과는 완전히 끝낼게. 아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실망했고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이미 늦었어.
우리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졌고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처음 불륜 사실을 알았을 때만 해도 아내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 본 아내의 모습들, 특히 저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던 모습들을 보고 나서는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거든요. 아내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저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심지어 제 어머니에게까지 찾아가서 며느리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아내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어머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진짜로 뉘우친다면 조용히 물러가는 게 맞다. 도현이와 손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아내는 결국 체념했나 봅니다. 그 후로는 이혼 절차에 순순히 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아내다운 면모를 보여줬죠. 재산 분할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온갖 꼼수를 부렸어요. 심지어 자기 명의로 된 물건들은 몰래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미리 대비해뒀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끝까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집안의 비싼 그릇들과 장신구들을 몰래 친정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원래 친정에서 가져온 거라서 내 거야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었죠. 정말 끝까지 치사한 사람이었어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내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도 뻔뻔하게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제가 가정에 소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을 달래려 했다면서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불륜을 저지른 쪽이 최소한 죄송하다는 제스처라도 보이는데 아내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덕분에 재판부도 아내의 태도를 좋지 않게 봤고 결국 제가 원하는 조건 그대로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의 불륜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이렇게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아내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아내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재산 분할도 아내의 불륜 행위를 고려해서 최소한으로만 줬습니다. 위자료는 오히려 아내가 저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아내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지 깨달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아내가 정말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이혼은 했지만 아직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나서는 아들을 보러 왔다고 하면서 제게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정해진 면접 교섭 날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들여보내지 않았지만 계속 찾아오는 게 문제였어요. 도현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이혼했다고 해서 끝인 건 아니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제게 매달렸어요. 심지어 아들도 엄마가 그리울 텐데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라며 아들까지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서진 씨,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마세요. 아드님 면회는 정해진 날짜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어요. 심지어 제가 일하는 현장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일이었는데 그 이후 아내는 그 남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관계도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1년쯤 지나자 그 남자가 아내에게 질렸는지 아니면 아내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됐는지 헤어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아내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그 남자에게도 비슷하게 행동했을 거예요. 그 후 아내는 여러 남자들과 만났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남자와는 몇 달, 어떤 남자와는 1년 정도 만나다가 결국 다 끝이 났어요.
아마 아내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성격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예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성이 드러나니까 남자들이 떠나는 거겠죠. 그러던 중에 몇 년 전 아내가 새로운 남자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남자는 아내보다 나이가 많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드디어 안정을 찾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와 아들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저희 동네에서 아내를 목격했다는 이웃의 연락을 받았거든요. 도현 씨 전 부인 같은 사람이 이 근처에서 계속 어슬렁거리고 있던데요. 라는 전화였어요.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직접 확인해보니 정말 아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내가 저희 아파트값 변화를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물어보고 심지어 같은 평수 매물이 나오면 직접 보러 다니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걸 알고 다시 접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파트는 7년 전 이혼할 때와 비교해서 4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때 3억이었던 집이 지금은 12억이 넘어요. 지역 개발로 인해 교통이 좋아지고 대형 쇼핑몰과 학교들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부촌이 된 거죠.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 없겠더라고요. 실제로 며칠 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려 7년 만에 연락이었어요.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지만 묘하게 달콤하고 애교 섞인 톤이었습니다. 오빠, 나야. 오랜만이지? 어떻게 지내? 이런 식으로 마치 오랜 친구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아니라면 끊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들은 잘 크고 있어? 대학생이 됐을 텐데 엄마랑 한번 만나면 안 될까? 겉으로는 아들이 궁금하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저는 아내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그 전화 이후로 아내의 접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묻더니 점점 횟수가 늘어났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 잘 지내지? 저 같은 단순한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아들 대학 입학 축하해. 엄마도 축하해주고 싶어라는 식으로 점점 개인적인 내용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답장을 안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 앞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생겼거든요. 물론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지만요. 어머, 이게 누구야? 정말 우연이네. 아내가 밝은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쁘게 꾸미고 있었고 옷차림도 전보다 더 화려해 보였습니다. 아마 새 남편의 돈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커피 한 잔 어때? 오랜만에 이야기나 좀 하자.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마세요. 하지만 아내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 우리가 남이야? 아들 아빠잖아. 이런 말을 하면서 제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5분도 안 되어서 자리를 떴습니다. 아내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예전 추억을 꺼내며 저를 회유하려고 했거든요. 기억나? 여기서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거. 그때 넌 정말 순수했어.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저는 아내가 진짜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단순히 아들이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현 씨, 부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올라가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경비원에게 남편과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다행히 경비원이 제게 확인 전화를 해서 막을 수 있었지만 정말 뻔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내는 계속 집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노려서 나타나기도 했고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마치 스토킹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아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왜? 아들도 당황스러워했어요. 7년 동안 거의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들에게 엄마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서 대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내의 접근이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내용도 달라졌어요. 우리 집 많이 올랐다면서. 부럽다. 나는 아직도 전세살이야. 이런 식으로 넌지시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요즘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그런가 봐. 너처럼 편한 사람이 그리워라고 했어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슬쩍 알리면서 저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직접 만나자고 제안한 메시지였어요. 우리 한번 만나서 진짜 얘기 좀 하자. 아들 일도 있고 우리 일도 있고 카페에서 잠깐만. 이렇게 마치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꾸몄지만 저는 아내의 의도를 뻔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겠다고 말이에요. 아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제 생활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서 확실하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한 번 만나죠.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답장을 보내자 아내는 바로 답이 왔어요. 고마워. 내일 3시에 역 앞 카페에서 만나자. 메시지에서도 기쁨이 느껴졌어요. 아마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아내의 진짜 의도를 확인하고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전달할 거였어요. 더 이상 저와 아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하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제안을 할지 뻔히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약속 시간에 카페에 가니 아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마치 데이트를 나온 것처럼 말이죠. 저를 보자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굳히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카페에서 만난 아내의 첫 마디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많이 바뀌었어? 더 멋있어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용건만 말해요. 아내는 제 딱딱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 우리 사이잖아. 그러면서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하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요즘 남편과 사이가 정말 안 좋아. 나이 차이도 많고 성격도 안 맞고 매일 싸우기만 해.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불쌍한 척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정말 힘들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건 당신 문제예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만이 날 이해해 줄 수 있어. 우리 그래도 오래 살았잖아. 이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빼면서 경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제서야 아내가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
결국 재혼 생활도 파탄난 거였어요. 재산도 별로 없대. 처음에 말한 거랑 완전히 달라. 나갈 데가 없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돈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나한테 온 거예요? 아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너는 달라.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그 집 정말 많이 올랐다면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12억이라던데? 정말 대박이네. 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유혹하듯이 바라봤어요.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7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그러고는 뒤에서 나를 바보라고 했으면서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한 말들이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어. 지금은 정말 달라. 아내가 변명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서진 씨,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알아요? 결혼한 상태에서 전 남편에게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제 말에 아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뭐 어때? 어차피 그 결혼도 끝날 건데. 그러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결혼하자. 아들도 좋아할 거야. 가족이 다시 합쳐지는 거잖아.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아들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아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실제로 아들은 엄마의 갑작스러운 접근을 불편해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점점 초조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결혼은 안 해도 돼. 그냥 같이 살자. 나도 외롭고 너도 혼자 살기 힘들잖아. 이제 완전히 체면을 버리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넓은데 같이 살면 서로 도움이 될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대화는 여기서 끝이에요.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내는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려. 아직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내가 여기저기 소문낼 수도 있어. 내가 날 버렸다고 아직도 못 잊고 있다고. 이제 완전히 협박을 시작한 거였어요. 아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내일 관련 사람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 정말 뻔뻔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는 모두 녹음됐어요. 필요하면 당신 남편에게도 들려드릴 수 있고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깨달은 거죠. 그럼 우리 조용히 끝내자.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이제 와서 타협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진 씨, 당신은 7년 전에도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그때 배우지 못했나 봐요. 이제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다시는 저와 제 아들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제가 일하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고객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내 남편이었잖아.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제 일을 방해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스토킹과 업무 방해로 신고한 거죠. 경찰이 와서 아내를 데려갔고 그 후로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거든요. 경찰 신고 이후 한동안 조용했던 아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썼어요. 아들의 대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하지? 아들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즉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따라가지 마. 사람 많은 곳에서 대화하고 길게 끌지 마. 아들도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아내는 아들에게 엄마가 많이 그리웠어. 같이 식사나 하자고 제안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들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럼 아빠한테 이 말 전해줘. 엄마가 정말 힘들다고 도와달라고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엄마가 나타나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혼자 대처하려고 하지 마. 아들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기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아내의 재혼 생활이 완전히 파탄 났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아내의 행동을 알게 되어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아마 제가 녹음한 내용이나 다른 증거들이 남편에게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내가 그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거의 받지 못할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결혼 기간이 짧았고 아내 쪽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위자료는커녕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빈손으로 쫓겨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고 나서 아내의 행동이 더욱 이해됐어요. 정말로 갈 곳이 없어서 저에게 매달린 거였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와줄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 정말 갈 곳이 없어. 며칠만이라도 재워줄 수 없을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그러자 아내가 마지막으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야, 김도현. 내가 뭐가 잘났다고 이래? 나 없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었어. 완전히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집도 내가 같이 살았던 집인데 왜 나만 내쫓겨야 해?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집에서 나간 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7년 전에 당신이 직접 선택한 거라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아내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몇 주 후 이웃을 통해서 아내가 완전히 이 동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저희 주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마 친정으로 돌아갔거나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야 정말로 안도감을 느꼈어요. 7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저희 평화로운 생활을 흔들어 놓았던 아내가 드디어 사라진 거였으니까요. 아들도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편해졌네라고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정말로 변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7년 전에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고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내린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말이에요. 만약 그때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었다면 지금쯤 훨씬 더 큰 문제에 휘말려 있었을 거예요. 현재 저와 아들은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대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고 저는 사업도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내라는 변수가 완전히 사라진 지금 저희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내는 결국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거죠. 7년 전에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선택했던 그 결과를 이제 와서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혀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에 따른 책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자.
아들도 웃으면서 아빠, 우리가 최고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게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진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처럼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고 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제 아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겪은 전체 이야기입니다. 전처서진은 7년 전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했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실패하자 다시 저에게 돌아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결국 그녀는 빈손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결국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번 배신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